에자일 1시간 만에 끝내기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에자일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한 예를 들어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한번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일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조직 전략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나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구상,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그 이전 단계에서 나온 것들은 이제 앞에 그 강의를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의 프로젝트인 제품 구상을 보시면은 그 하나하나씩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구상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비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그 프로젝트, 특히 프로젝트 계획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개괄적인 컨셉부터 시작해서 세부 내용들로 점점 구체화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개괄적인 제품 구상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이란 프로덕트라는 의미는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에자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결과물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우리는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과 같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환경, 조건, 그리고 이제 고객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 프로젝트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한 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젝트 이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는가? 우리 프로젝트의 엘리베이터 피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제품을 광고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프로젝트 이해관계 중에 알아둬야 할 사람은 누군가? 즉,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서 왜 모였는지, 엘리베이터 피치, 이런 거는 뭐예요?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선 광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뭐예요? 프로젝트에 제외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제외되는 부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도 알아둬야 되겠고, 또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함께 모두 참여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한 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문장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된 비전에서부터 시작돼 갖고 점점 상세한 계획으로 구체화되는 거죠. 근데 그 비전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엘리베이터 피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치는 뭐예요? 만나기 어려운 바쁜 경영층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그 짧은 시간에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보고하고 싶은 거 또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상품이나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 설명하는 걸 우리는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비전을 설명하는 방법에서 그 엘리베이터 피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피치 본문에 보면은 어떠 해당하는 뭐뭐 해당되는, 그래서 그 앞에는 작업이나 업종 제품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스마트폰 같은 건 뭐예요? 전자제품에 해당되는 그 스마트폰은 그 다음에 필요, 뭐뭐를 위해, 어떤 것을 어떤 문제를 지녔다, 또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지닌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2G 폰과 달리 좀 더 스마트한 기능을 갖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의사소통의 가치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 비전이라는 것 자체는 사용자와 고객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여기서가 이런 부분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서술하는 데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에 예를 들어보죠. 우리 앞에서 우리가 관광객을 위한 트로트의 전 세계 보급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었어요. 한번 그거와 같은 예를 보죠. 네, 팝 음악에 해당하는 한국 트로트는 새로운 K-팝에 심취하고 싶어하는 전 세계 팝 음악 애호가들에게 지금까지의 K-팝과는 달리 트로트라는 구체적인 장르를 갖고 새로운 K-팝 세계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우리 비전을 가지고 만든 구체적인 엘리베이터 피치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 팀원들이 이걸 작성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프로젝트 의도와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래서 하는 거고 이 방향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팀이 트로트 말고 재즈도 하고 싶으면 재즈도 할까? 이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겠죠. 명확하게 우리는 트로트라는 게 왜 필요한 거고 왜 해야 되는지부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비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즉 함께 하나의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명확한 비전을 만들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엘리베이터 피치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누가 어떤 걸 원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제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전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제품 로드맵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목록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상위 수준의 제품 백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렇게 작성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프로젝트 해야 될 계략적인 큰 덩어리에 해야 될 일들이죠. 그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만들고 나중에 제품 로드맵과 함께 제품 백로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비전 또는 계략적인 어떤 상위 수준의 제품 백로그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제품 로드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품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사분기에는 한국 대표 트로트 가수 발굴하기, 2사분기에는 트로트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3사분기에는 세계적 가수들과 트로트 콜라보, 4사분기에는 전세계 투어 콘서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품 로드맵을 구성을 했어요. 이 제품 로드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인도될지에 대한 점진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제품 기능이 어느 시점까지는 어떤 기능이 출시되어야 되고 어떤 시점까지는 어떤 기능이 출시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경우, 그럴 때 이제 제품 로드맵이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작은 제품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뭐 출시하고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작은 제품의 경우에는 구태여 이런 제품 로드맵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곧바로 우리는 바로 제품 백로그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로드맵이라는 것 자체는 프로젝트에서 점진적인 배치를 하는 첫 번째 대략적인 윤곽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각각의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한 최소 출시 가능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최소한도 출시 가능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소 출시 기능, 그래서 우리는 Minimum Releasable Features, 그래서 MRF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MRF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품의 기능의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즉 출시할 때 고객 가치와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꼭 개발하고 들어가 있어야 될 기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제품 기능을 하나하나씩 출시를 하게 되는데, 로드맵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MVP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MVP가 아니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래서 최소 기능 제품 혹은 최소 시장에 내놔도 좋을 만한 최소 시장성 제품 기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미니멈 마케터블 피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MMF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 출시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이 로드맵에, 각각의 로드맵에 목표를 설정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이벤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사분기에 3월 28일 날은 서울 세계 가요제가 있어서 이때 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표 트로트 가수를 그때까지 우리가 발굴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특정 이벤트에 맞춰서 우리는 로드맵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부 조직에서는 이런 제품 출시 기능 제품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정되고 이제 주기적인 출시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처럼 1, 4분기 뭐하고 2, 3분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분기별 출시 로드맵을 만들 수도 있고, 특정 날짜에다가 로드맵을 출시한다고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면은 또한 이제 제품 구상에서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제품 백로그를 만들게 되는데, 제품 백로그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 일들에 대한 리스트한 것을 우리는 제품 백로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리스트는 프로젝트 비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의 기능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는 이런 기능 만들고 이런 기능 만들고 이런 기능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해야 될 일이면서 기능 중심으로 하는 거죠. 프로젝트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 구상 단계, 앞에 비전을 만든 단계에서 이미 상위 수준의 계략적인 백로그, 해야 될 목록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제품 백로그로 목록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데, 상위 수준의 계략적인 덩어리들, 그걸 우리는 에픽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에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더욱더 큰 덩어리 해야 될 일들이죠. 어쨌든 제품 백로그라는 것 자체는 개발해야 될 제품 기능, 이런 기능들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기능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제품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변경되는 제품 기능도 될 수 있어요. 또 개선이 필요하거나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는 제품 백로그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좀 더, 아직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려도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용어들이 막 그래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시점에서 좀 더 그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프로덕트 백로그. 자, 제품 기능 중심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목록, 리스트를 우리는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제품 백로그. 그래서 그 중에서 A, B, C, D 기능은 첫 번째로 출시한다. 릴리즈 1으로 출시한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두 번째로 출시한다는 릴리즈 플랜, 출시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출시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4번의 스프린트를 반복함으로써 뭔가 출시할 하나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린트 1에서는 조그마한 어떤 기능 또는 좀 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결과, 이런 것들을 스프린트 1에서 한 번의 스프린트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두 번째 스프린트를 통해서 보완하고, 또 세 번째 스프린트에서 조그만 기능을 더 추가하고 해가지고 네 번째 스프린트까지 해가지고 출시를 하나 땅 하고, 그 다음에서 이제 릴리즈 2를 위해서 또 스프린트를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스프린트 하나만을 봤을 때는 좀 더 백로그를 좀 더 상세하게 쪼갤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스프린트 백로그를 더 해야 될 일로 더 세분화시키면 우리는
태스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 자체를 한번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상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백로그의 예를 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2명 선발하기, 트로트 영상과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하기, 세계적 가수들과 트로트 콜라보 신곡 발표하기, 전세계 20개국 투어 콘서트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4개를 우리가 최초 제품 백로그로 했는데 첫 번째 줄을 쫙 긋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가 바로 트로트 가수 선발하기네. 그러면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품 백로그를 다시 더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세부적으로 보면은 트로트 가수 지망 연습생 모집을 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하겠고, 트로트 가수 경영대회를 개최해서 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서 선발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해서 최종 선발 가수를 통해서 트로트 신곡을 발표하는 것까지 이게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가장 우선.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쭉 나열하고, 가까운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당장 해야 될 일이고, 우선순위가 나중에는 미래에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좀 더 세분화시켜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백로그 자체는 제품을 개발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품 기능 중심으로 작성되는 항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크럼 팀,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은 이 해야 될 목록, 기능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내고 주고받고 해갖고 가치가 높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까지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백로그가 어느 게 우선순위가 높냐 낮냐를 구분할 때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거, 뭐 반드시 해야 될 그 작업은 뭐냐? 우리가 must have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그 다음에 개발 그냥 반드시 해야 될 건 아니지만 하면 좋을 거, 개발하면 좋을 거, nice to have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나중에 시간 돼갖고 시간 남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개발을 하지 않을 거, want to hav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순으로 그룹핑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백로그는 이제 계속해서 진화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목록이 만들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화를 하게 되는 산출물인데, 개략적인 내용에서 점점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상세하게 분할해 갖고 기술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한 번의 스프린트를 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목록을 다시 점진적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즉 이제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해서 환경이 바뀌고 고객의 요구사항이 바뀜에 따라서 이 항목이 추가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백로그 항목 자체를 이제 새로 삽입한다든지, 또 다음에 예상치가 얼마 되는지 추정을 한다든지, 그다음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그루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그루밍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스토리라고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제품 백로그 해야 될 일의 목록은 그 하나하나의 제품 백로그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유저 스토리라는 형식 또는 유저 케이스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 게 아니라 많이들 하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유저 스토리 형식으로 많이 쓰는데, 유저 스토리라는 게 뭐냐? 원래는 고객이 자신의 소프트웨어에서 원하는 기능을 짧게 조그만 인덱스 카드에다가 써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자일에서의 유저 스토리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저 스토리 형식은 뭐뭐는 뭐뭐를 위해 뭐뭐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품 백로그에 보면은 트로트 가수 지망 연습생 모집 및 훈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유저 스토리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전 세계 K-팝 팬들은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를 위해 새로운 K-팝 장르와 힐링을 위한 신선한 가수를 원한다. 제품 백로그를 한 줄로 간단하게 쓰지 않고 유저 스토리 형식으로 길게 썼단 말이죠. 왜 이렇게 쓸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먼저 유저 스토리는 뭐예요? 고객 관점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걸 위해서 이걸 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럼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고객 입장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또 아울러서 이제 그 해당 제품 백로그 항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게 이걸 위해서 하는 거구나, 또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제품 기능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저 스토리 형식으로 하나하나의 제품 백로그 항목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별도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유저 스토리 형식으로 쓰게 되면 별도로 상세 계획을 수립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제품 백로그, 프로덕트 백로그를 만들어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유저 스토리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다 했어요, 일일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즉 제품 백로그의 각 스토리의 크기를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스토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도 있고 이상적인 날짜, 아이디얼 데이로 할 수도 있다 거죠. 3포인트, 3스토리 포인트, 5 스토리 포인트 또는 3 아이디얼 데이, 5 아이디얼 데이 이렇게 그 크기를 정하는데 크기를 정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죠? 왜?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게 작은 작업인지 큰 작업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기를 추정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플래닝 포커는 뭐냐면은 개발 팀원들이 하나의 그 제품 백로그의 크기를 추정한 후에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이건 5, 어떤 사람은 3, 어떤 사람은 8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서 최종 결정을 할 때 포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백로그의 크기를 추정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며칠 걸린다라는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서 소요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스토리 포인트라는 것을 단위로 쓰게 돼요. 왜 소요 기간이 아닌 스토리 포인트라는 낯선 단위를 쓰느냐? 그 이유는 산정치 자체가 어때요? 추정치일 뿐이에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10일 걸릴 거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거를 실제 수행을 할 때 한 사람이 하는 거나 10사람이 하는 건 분명히 기간이 달라지죠. 또 초심자가 하는 거랑 완전히 베테랑이 하는 거하고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소요자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통일된 하나의 어떤 크기로 정하는데 그걸 우리가 스토리 포인트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냥 몇 점 이렇게 점으로 해도 되고요. 그거는 자기가 정하기에 따라서 그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거를 먼저 만든 사람들이 스토리 포인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린 그냥 5유닛, 3유닛, 8유닛 이렇게 해도 자기 마음대로죠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스토리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걸 따르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하나의 제품 백로그에 대한 크기를 추정을 하는데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상대적인 크기로 추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권장하는 사항이죠. 우리 그림에 보시면은 맥주잔이 2개가 있어요. 그 크기는 이게 몇 cc 정도 될까? 500cc일까?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작은 것에 비해서 큰 잔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략 2배구나 이렇게 추정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잔을 1이라는 점수를 부여하고 이와 비교해서 큰 잔은 2라는 점수를 할 수 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티셔츠 크기를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제품 백로그들이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경험이 있다든지 알기 쉬운 잘 알 수 있는 항목을 하나 선정을 해요. 그것을 스토리 포인트 1점이라고 하자, 1포인트라고 하자. 이렇게 한다면 그걸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거보다 2배 정도는 크다 업무가 그럼 2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4배 정도 크겠다 그러면 4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서 점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추정을 할 때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게 플래닝 포커를 이용하게 되는데 각자 생각하는 항목의 크기를 플래닝 포커를 이용해서 자신이 추정하는 추정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카드를 갖고 있어갖고 하나의 백로그를 가지고 이거는 크기가 뭐 나는 5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5가 쓰여져 있는 카드를 내미는 거죠. 물론 갖고 있다가 동시에 이렇게 내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카드에는 0, 1, 2, 3, 5, 8과 같은 그러한 숫자로 있는데 우리는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앞에 두 숫자를 합쳐서 다음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건데 이 보통 뭐 우리 그림에는 뭐 1, 2, 3, 5, 8, 13, 20, 40 이렇게까지 있지만 실제 뭐 20, 40, 뭐 8 이런 거는 60 이런 거는 너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쪼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0, 뭐 2분의 1, 1, 2, 3, 5, 8 이 정도까지 숫자만을 많이 쓰죠. 그래갖고 하나의 우리 백로그 해가지고 각자 이제 내용을 보고서는 제시를 하죠. 그래서 동시에 패를 깠을 때 각자 틀리다. 그러면 서로 이제 논의하는 거고 토의를 하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3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이래서 1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하고 이거를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점수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포인트로 추정한 크기는 추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스토리 포인트로 다 추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가 가지고 이제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스토리 포인트가 우리가 한 번에 스프린트 할 때 처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20포인트를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그런 팀의 각종 조건이나 제약 이런 것들 고려해서 얼마나 빨리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의 스프린트 기간을 2주로 잡을지 3주로 잡을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데 이용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총 몇 스토리 포인트를 몇 번의 스프린트를 걸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 것이다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종료 시점을 예측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품 백로그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출시 계획. 출시 계획은 뭐예요? 언제 완료할 될까? 1, 4분기까지는 어떤 제품 기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장기 계획을 우리 출시 계획, 릴리즈 플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슬라이드 나와 있는 것처럼 2월 15일까지는 가수 선발, 3월 20일까지는 선발 가수 트로트 신곡 발표, 5월 30일까지는 트로트 홍보 포스터 및 안내서 제작, 6월 3일까지는 트로트 홍보 영상 제작 이렇게 출시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직은 고객에게 제품 기능을 출시, 즉 제공하기 위해서 적당한 어떤 리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리듬을 타갖고 고객의 제품 기능을 출시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케이던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리듬을.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의 이제 스프린트를 하게 되는데 몇 번 스프린트 할 때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4번의 스프린트를 끝난 다음에 한 번 출시를 한다. 고객에게 인도한다. 제공한다. 또 두 번째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한 번 스프린트 할 때마다 출시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소위 말해서 제품 기능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스프린트와 상관없이 어떤 기능이 만들어졌을 때마다 우리가 출시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스프린트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는 어떤 장기적인 출시 방법을 가장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 유저 컨퍼런스 같은 어떤 행사가 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출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특정 마일스톤을 중심으로 출시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출시를 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최소한의 기능이 완성되는 시점에 돼요. 또는
최소한의 시장성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출시에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 초기 제품 구상 단계나 제품 로드맵에서 최소 출시 가능 제품 이런 걸 정의를 했어요. 또 최소 출시 계획 동안에 최소 출시 가능 제품이 고객 관점에서 최소한의 기능 제품인지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시 계획이라는 것 자체, 릴리즈 플랜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현재 지금 하는 개발 단계에서 어떤 그 개발 단계에 적합한 수준의 어떤 정확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정확성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그것을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언제 끝나는지,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능을 거기서 그때까지 얻게 되는지, 뭐 나아가서는 이제 비용이 얼마 될지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출시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시 계획 끝나면은 이제 제품 백로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프린트 계획과 스프린트 백로그로 이를 위한 스프린트 백로그를 만들게 되는데 대략 앞으로 이제 한 2, 3개월 동안에 해야 될 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제품 백로그 중에서 당장 앞으로 2, 3개월 동안 할 일은 요거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정해졌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세분화 해가지고 2 내지 4주 단위로 이제 스프린트를 반복할 때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한 번의 스프린트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할지 우리는 30 스토리 포인트만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의 그 속도를 고려해 가지고 스프린트 기간을 우리가 2주씩 계속 반복할까? 3주씩 계속 반복할까? 아니면 4주씩 계속 반복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2주 했다, 3주 했다 이런 방법은 쓰질 않고요. 2주로 시작하면 계속 2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초기에 2주로 시작해갖고 우리하고 안 맞아갖고 3주로 하자. 그럼 3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각 스프린트에서 할 일을 우리는 그 프로덕트 백로그를 좀 더 구체화한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스프린트 백로그는 한 번의 스프린트에 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스프린트 백로그를 더 세분화시킨 것이 바로 구체적인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들까지도 정하는 게 이제 스프린트 계획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린트 기획 그래갖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스프린트에 대한 속도 및 스프린트 길이를 결정한다. 속도는 얼마나 빨리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스프린트 할 때로는 30 스토리 포인트를 할 것이다. 50 스토리 포인트를 할 것이다. 이게 속도고 스프린트 길이는 뭐예요? 2주짜리로 계속 갈 것인지 4주짜리로 계속 갈 것인지 이런 길이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프로덕트 백로그를 더 디테일하게 해갖고 이번 스프린트에서 해야 될 스프린트 백로그로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일.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태스크로 나누는 일. 그림에도 있죠. 프로덕트 백로그를 스프린트 백로그로 세분화하고 그걸 다시 태스크로 세분화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며칠 걸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간을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번 스프린트에서 우리의 목표가 뭐다라는 목표까지 설정하는 게 바로 스프린트 플래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스프린트를 2주에서 4주 정도로 짧은 스프린트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어때요? 계속 뛸 수는 없죠. 전력 질주로 계속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짧게 전력 질주하고 쉬고 짧게 전력 질주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빠른 실패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해보고 반영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하나를 끝까지 해보고 짧게 그다음에 확인한 후에 개선을 하든 추가를 하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스프린트를 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스프린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적당한 좋은 품질의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로 나와야 돼요. 스프린트를 통해서 하나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든지 아니면 흔하게 얘기하는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품 증분,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덕트 인크리먼트. 자, 스케이트보드 만들고 킥보드 만들고 자전거 만들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능들이 점점 추가돼 가지고 결과물이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제품에 대한 증분. 근데 그게 가치가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출시가 가능한 제품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바퀴 하나만 딸랑 만들어 놓고는 우리는 그런 출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스프린트가 끝나면 그게 산출물로 나와줘야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이라는 건데 이 한 번의 스프린트 결과로 그게 만들어 가능해져?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만 고객에게 만약에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물이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스프린트 플래닝은 스프린트 길이와 함께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스토리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속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동안에 몇 번 스프린트를 할지에 대한 거를 몇 번을 수행할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장 이번 스프린트에서 수행할 스프린트 백로그와 작업들을 결정을 하고 이제 우선순위와 작업 기간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는 타임박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는 뭐냐면 fixed 된 타임 피리어드를 얘기를 해요. 지금 확정된 시간적인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스프린트라는 개념에다가 플러스 해갖고 이 확정된 시간적 기간을 그런 개념이 같이 반영이 되면 그걸 우리는 타임박스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속도 및 이제 스프린트 계획을 할 때 이제 프로젝트 속도와 이제 스프린트 수를 정해야 되는데 그 스프린트 길이를 2주로 할지 4주로 할지 결정하는 건 상당히 이제 처음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길이는 2주,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죠. 2주로 시작하면서 해보면서 적합한 우리 팀에 맞는 길이가 2주인지 3주인지를 조정해 나가서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데 두세 번의 스프린트를 수행해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평균해 가지고 낼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 길이를 우리는 2주로 정한다. 이렇게 반복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있어요. 속도는 이제 스프린트 계획을 할 때 한 번에 스프린트를 하는 동안에 한 번의 스프린트 동안에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제품 백로그 항목의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스프린트 할 때는 50 스토리 포인트만큼을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게 속도죠. 아니면 우리는 20 스토리 포인트만큼씩 하겠다. 그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 수는 우리가 총 작업량 전체 스토리 포인트 나누기 이제 팀의 업무 속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전체 스토리 포인트가 100포인트라 그러면은 업무 속도는 한 번 할 때마다 20포인트씩 한다면 우리가 100 나누기 20 하면은 5번의 스프린트를 하면 되겠구나. 우린 프로젝트 동안에 5번의 스프린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프린트 백로그 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프로덕트 백로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2명 선발하기인데 시간이 지나가고 우선순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했죠. 그래서 그 프로덕트 백로그를 트로트 가수 지망 연습생 모집 및 훈련, 또 다른 거는 뭐 기존 가수들에 대한 가수 경연대회를 통해서 선발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요번 스프린트에서 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트로트 가수 지망 연습생 모집 훈련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더 그 프로덕트 백로그 항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스프린트 백로그로 세분화시켰죠. 그래서 모집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 오디션 장소 섭외, 훈련 장소 섭외, 지도 강사 섭외, 그다음에 심사위원 섭외 등등 이렇게 쭉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첫 번째 그 스프린트에는 그 훈련 계획 수립하고 모집 공고하고 장소 섭외하고 심사위원 섭외하는 것까지를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 실행하자라고 첫 번째 스프린트에다가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물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스프린트가 끝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스프린트를 배정을 할 거지만은 일단 임시로 요거는 두 번째 다음에 하자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프린트 백로그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될 작업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프린트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백로그에 대해서 작업 단위로 세분화시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모집 및 훈련 계획 수립에서는 자료 조사 및 분석, 그래서 추정치 4시간, 문서 작업 2시간, 모집 공고는 매체 조사 2시간, 매체 선정 2시간, 모집 공고 시안 작성 6시간. 이렇게 태스크 단위로 더 세분화하는 거. 거기까지가 바로 이제 스프린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이제 스프린트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야죠. 이제 스프린트를 해야지 되는 거죠. 스프린트 계획이 끝나면 이제 스프린트를 실행하게 되는데,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는 뭘 해야 되느냐? 데일리 스크럼이라고 얘기를 해서 1일 스크럼 미팅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프린트 끝에서 이제 어떤 그 스프린트의 결과물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나오면은 이걸 대상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제대로 만들어졌어? 하는 결과물을 검토하는 스프린트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뭘 하느냐면 스프린트 회고를 수행하는데, 이 회고는 뭐 스프린트 동안 수행한 방법이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서는 주간 회의라는 게 있는데, 주간 회의에서는 이번 주에 시작되거나 끝나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 작업은 다음 주에도 계속 해야 될 작업이다. 이렇게 그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번 주간 회의 때 새롭게 요구되는 또 추가 작업이 그 프로젝트의 주간 회의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애자일은 하나의 스프린트 동안에는 절대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안 돼요. 그리고 스프린트 내에 계획되어 있던 일은 스프린트 내에서 시작되고 스프린트 내에서 완료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어차피 다음 스프린트에다가 반영을 고려하는 그러한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프린트 하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스프린트 동안에 한 번의 스프린트 동안에 해야 될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그 데일리 스크럼이에요. 이 데일리 스크럼은 우리 그 매일 스탠드업 미팅으로 업무 시작 전에 이제 그 15분 이내에 수행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서서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프린트가 시작된 첫날에 스프린트 플랜을 하고 마지막 날에 리뷰하고 회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 매일같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일리 스크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스탠드업 미팅은 왜 하느냐? 당연히 팀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셀프 오거나이징, 자기 조직화하는 것을 도와요. 셀프 오거나이징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조직화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통제나 지시를 받지 않고 팀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셀프 오거나이징, 자기 조직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데일리 스크럼 미팅에는 뭔가 누가 지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셀프 오거나이징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같이 검토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동기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적응 계획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의 동안에서는 우리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씩이요. 자, 어제 뭘 했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도대체 어제 뭘 했지? 또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어떻게 이 작업을 끝날 것인가? 또 내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즉 불행히도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업무 진행 보고나 문제 해결을 위한 또는 논의, 이런 회의가 아니고 지시를 받는 회의도 아니고요.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서 팀은 자율적으로 각자 사항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게 하나의 팀으로서 스크럼을 짜고 갈 수 있게 하는 회의가 바로 우리 데일리 스크럼에 해당되는 스탠드업 미팅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드업 미팅을 통해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우리 비주얼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업무 상황판이에요. 태스크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태스크보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프로젝트 대시보드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는 스토리보드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맨 좌측에는 제품 백로그가 있어요. 쭉 해야 될 유저 3, 1, 2, 3 이렇게 있고요. 하나의 스토리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투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칸에는 진행 중인 업무들은 그 다음 칸에 붙여주고, 또 완료된 업무는 마지막 none이라고 되어 있는 칸에다가 마지막에다 붙여주는 거죠. 매일매일 아침 우리가 스탠드업 미팅을 할 때, 지금 요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그럼 거기다 옮겨 붙이면 돼요. 포스트잇을. 또는 요 작업은 어제 끝났어요. 그럼 완료된 업무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재 상황을 반영을 한 상황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판만 보더라도 누가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다음에 할 일이 뭐지? 그럼 이 상황판에 보면은 진행 중인 업무나 또는 해야 할 업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진행 중인 업무가 뭐뭐뭐다. 여유가 있네. 빨리 이거 시작해. 이 새로운 작업 이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상황판은 지금 개발 중인 그 제품에서 어디가 보틀넥인지, 또 어느 자원을 어느 작업에서 빨리 배치해서 함께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프로젝트 스프린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사용되는 또 다른 방법이죠. 우리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번다운 차트라는 거죠. 자, 번다운 차트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로축인 Y축에는 뭐냐면 남아있는 일의 양, 얼마만큼의 스토리 포인트가 남아있다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가로축인 X축은 기간이나 스프린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제 각 기간마다 남은 작업량이 몇 점 남았는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이어서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내리막 이 기울기가, 선의 기울기가 팀의 업무 속도가 되는 거죠. 이 번다운 차트는 프로젝트의 전체 상황을 이렇게 하나로 이 번다운 차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하나의 스프린트 상황만을 이렇게 번다운 차트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은 가장 진한 검정색 선이 있는데요. 그 선을 잠깐 보시면 세로선인 Y축을 보면은 그 검정색 선이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뭐냐면 90에 있는 숫자 90 써있진 않지만 90 정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 스프린트에서 해야 될 총 작업량인 스토리 포인트가 9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프린트에서 수행해야 될 제품 백로그의 스토리 포인트를 모두 합친 것들이, 그 항목들의 스토리 포인트를 모두 합친 것이 90포인트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선인 X축을 보면 이제 시간 흐름이죠. 그래서 총 15일, 즉 3주 걸리는 스프린트, 하나의 스프린트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검정색 선이 어디에 닿아 있어요? 스토리 포인트가 0포인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즉 15일인 3주 동안 90 스토리 포인트를 완료해야 하는 목표 계획이죠. 그러면 파란색 선은 뭐냐? 파란색 선은 스프린트 중간중간에 얼마만큼의 스토리 포인트, 우리가 작업해야 될 스토리 포인트들이 얼마만큼, 즉 얼마만큼 해야 될 일이 남았는지를 계속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90개에서 오늘은 80개 남았고, 다음 날은 70개 남았고, 그 다음 날은 68개 남았고, 이렇게 남은 수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번다운 차트가 하나의 스프린트가 아닌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번다운 차트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은 Y축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스토리 포인트가 되는 거고. X축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아닌 뭐예요? 스프린트 1, 스프린트 2, 스프린트 3 이렇게 해갖고 16 스프린트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그걸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프로젝트 전체일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스프린트일 경우에는 중간에 우리가 스프린트 중간에 새로운 작업이 추가될 수가 없죠.
그런데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이 추가될 수가 있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전체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양이 오히려 증가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스프린트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남아있는 양이 위로 올라가 버려요. 더 많아진. 이건 뭐예요? 작업이 추가됐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라는 것은 작업이 얼마만큼 완성됐고 또 얼마만큼 남았느냐, 우리 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예상되는 출시 날짜가 언제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다운 차트는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어떤 출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스프린트를 가지고도 이렇게 그 번다운 차트를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의 스프린트가 끝났어요. 끝나면 뭐예요?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 결과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이 결과물을 대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결과물을 검토하고 하는 이제 스프린트 리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리뷰 후에는 물론 연결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스프린트의 마지막인 스프린트 회고를 수행하는데, 스프린트 회고는 스프린트 수행한 동안에 우리가 수행한 방법이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그런 업무죠.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자일에서는 하나의 스프린트, 한 번의 스프린트 동안에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돼도 안 되고, 이 스프린트 내에 계획된 모든 일은 스프린트 내에서 시작되고 완료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스프린트 하다 보면은 이게 추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 스프린트 플래닝 때 검토해서 그 다음에 넣든 그 다음에 넣든 그때 가서 추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프린트 리뷰는 그 프로젝트 종료가 가까울 때 팀은 이제 뭘 하냐면 스프린트 리뷰와 스프린트 회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검토와 어떤 적응 활동을 하게 되는데, 스프린트 리뷰는 이제 제품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고, 스프린트 회고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나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스프린트 리뷰에는 이제 스프린트에서 완료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완료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로트 가수 지망 연습생 모집을 위해서 오디션 장소를 섭외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장소가 다수 협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 결과가 그 장소가 협소하네. 그럼 다음에 스프린트 할 때는 오디션 심사위원을 섭외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에서 인원수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 5명 심사위원으로 3명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 리뷰 자체는 그 리뷰의 목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제품을 검토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린트에 대한 결과물인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 팀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그 결과물을 들여다보고 데모도 할 수 있고 관찰도 할 수 있고 어떤 질문이나 제안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초점은 이제 전체적인 개발 맥락에서 이번에 막 완성된 제품 기능을 검토하는 데다가 맞추는 거죠. 단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개발 맥락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스프린트 리뷰는 실무에서는요, 팀원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스프린트 결과, 이제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스프린트 결과에 대한 제품 기능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프린트의 목표를 잘 성취하도록 돕는 게 바로 실무에서 있는 방식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스프린트 리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뭘 하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린트 회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스프린트 리뷰 후에 스프린트 마지막이 바로 스프린트 회고를 수행하는데, 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린트 동안에 수행한 방법이나 또는 프로세스들을 점검하고 이제 개선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게 스프린트 회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는 이제 회고 자체는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이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스크럼 팀원들만 모여서 팀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에서 발생했던 일, 또 일하는 방식을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개선을 하기 위한 방식을 찾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가 이제 회고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축구 선수들이 어때요? 경기가 끝나면 모여서 경기한 내용을 TV로 시청하면서 잘한 거, 잘못된 점, 잘한 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항상 발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고 미팅에서는 KPT라는 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KPT라는 건 뭐냐면 keep의 K와 keep, 그 다음에 problem, 문제, 그 다음에 P죠. 그 다음에 T, try 이렇게 keep, problem, tr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keep은 뭐냐면 이번 스프린트 동안 좋아서 계속 하고 싶은 거. 이번 스프린트 동안에 잘 돼서 계속 이것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프로블럼은 뭐냐면 문제가 되거나 별로해서 그만두고 싶은 것들. 즉 이번 스프린트에서 잘 되지 않아서 중단하고 싶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try는 뭐 개선이나 새로 시도를 위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팀이 새롭게 시작하는 개선해야 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회고 미팅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회고 미팅 자체는 팀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업무 방식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실제 스크럼에서는 이런 회고가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과소평가에 대해서 이제 형식적인 회의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현실이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루밍,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젝트 초기에 얻은 제품 백로그는 계략적이고 상당히 거칠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제품 백로그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품 백로그를 관리하고 오거나이즈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 운영을 우리는 그루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품 백로그 다듬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루밍의 세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품 백로그에 대한 그 항목들을 대해서 뭐 크기가 얼마인지 추정하는 것도 그루밍이고, 그 다음에 제품 백로그 항목에 대해서 새로운 항목을 삽입하는 것도 그루밍이고, 또 기존의 항목들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바꾸는 것도 그루밍에 해당되는 거고요. 원래 항목보다 좀 더 리파인된, 정제된, 세분화된 항목으로 다시 더 분할하는 것도 여기서 그루밍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항목에서 빼버린 거, 삭제하는 것도 그루밍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그루밍이라는 활동을 언제 하느냐? 보통 보면 이제 출시 계획을 만들 때 할 수도 있어요. 초기 그루밍 때도 할 수 있지만은, 보통 보면 이제 스프린트마다 어떤 주간 단위로 이 그루밍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일일 스크럼, 데일리 스크럼, 즉 스탠드업 미팅 할 때 할 수도 있고요. 스프린트가 끝날 때 스프린트 리뷰 할 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리파인 해나가는, 세분화시키고 정제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강의의 마지막은 스크럼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자, 스크럼 팀의 특징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조직화된 팀이에요. 셀프 오거나이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통제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서로 사이좋게 어깨동무해갖고 스크럼을 짜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하는 이러한 팀이 바로 스크럼 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팀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차 기능 팀이 돼요. 크로스 펑셔널 팀이 교차 기능 팀이에요. 그래서 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기능별로 다 골고루 갖춰진 팀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업무를 할 때 나는 프로그래머야. 그래서 프로그래밍만 해야 돼. 나는 디자이너와 디자인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T자형 인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래머지만 분석 업무라든지 또는 테스트 업무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폭넓게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또 다른 부분도 일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T자형 인력들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스크럼 팀은요, 우리가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팀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PM이 있고 그의 지시와 주도에 의해서 관리되고 통제받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죠. 애자일에서는 그런 개념과 연계시키지 말고 별도로 자율적인 하나의 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크럼 팀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품 책임자, 즉 프로덕트 오너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스크럼 마스터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책임자인 프로덕트 오너는 제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핵심 인물이에요. 제품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 또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일을 해야 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직의 전략과 비전에 맞춰서 그걸 유지하도록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팀원들에게 비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시가 절대 아닙니다. 제품 책임자가. 하나의 소통과 유도,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개발되거나 유지되는 제품의 전체적인 성공에 책임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그 책임만 있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뭔가 결정하는 이제 권한은 없고 소통을 통해서 팀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프로젝트일 경우에는요, 고객이 그 외부 그 업체 팀을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자, 이런 프로젝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고객이 프로덕트 오너, 제품 책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별도의 팀원의 일원으로서 제품 책임자 한 사람이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크럼 마스터야. 스크럼 마스터는 이 스크럼을 말 그대로 마스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구성원들이 이 스크럼의 방법대로, 그 정해진 가치와 활용 방법대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크럼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코치, 스크럼 코치죠. 코치로서 모든 프로세스죠. 업무 프로세스 진행을 도와주고 팀이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스크럼 마스터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접근 방법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이런 방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촉진자 역할로서 이제 스크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팀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해결하고 스크럼을 잘 스크럼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물론 팀에 이제 그 수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팀이 외부로부터 어떤 그 장애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보호해 주는 역할을 이제 그 스크럼 마스터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얘기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리더의 역할이지만 관리자가 아니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새로 프로젝트 팀이 스크럼에 아주 도사들만 모였고 다 잘하고 있다, 그대로. 그러면 스크럼 마스터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만 이제 기타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팀인데, 이제 개발팀 자체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디자인, 설계, 테스트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크로스 펑셔널이라고 얘기를 했죠. 교차 기능적인 그러한 그 집합체가 바로 이제 개발팀인데요. 보통 제품 책임자 프로덕트 오너가 이제 그 우리 설정한 그런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개발팀은 최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결정해서 스스로 자기 조직화된 방법으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한 5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된 게 일반적이지만은 이 안에는 이제 시스템 설계자부터 프로그래머, 테스터, 뭐 DB 관리자, 디자이너 이런 필요한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 갖고 그들로부터 출시 가능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시,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말 그대로 자기 조직화된 팀으로서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애자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애자일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애자일은 우리 1시간 만에 애자일 독파하기, 마스터하기 이거를 이제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질문에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